자, 홈에서 태국과 비긴 대한민국이 이번에 태국 원정으로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 경기 치르게 됩니다. 장소는 방콕의 태국 축구 성지죠.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인데요. 방콕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친절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태국 상대로 역대 A매치 전적이 30승 8무 8패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졌죠. 근데 그 중에 7번이 태국 방콕 원정입니다. 네. 7패 가운데 6패가 라자망갈라 경기장이 생기기 이전에 주경기장으로 썼던 수파찰라사이 경기장에서였고, 마지막 패배가 바로 라자망갈라에서 우리가 당한 건데, 이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26년 전이에요. 98년 12월입니다. 아마 그거 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98년 요 방콕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그때가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이 개장한 지 일주일밖에 되질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 뒤에는 우리가 라자망갈라에서는 A매치는 처음 치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라자망갈라에서 좋은 기억이 좀 있긴 있어요. 태국에서 열렸던 2020년 그 AFC 23세 아시안컵, 요때 그 김학범호가 우승을 했었고, 그때 원두재 선수가 MVP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2014년에는 AFC 16세 아시안컵이었죠. 이때 8강 한일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마라도나 같이 막 달려가서 골 넣었던 멀티골 넣었죠 그때. 그 경기도 이 라자망갈라에서 열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방콕 아시안 게임 8강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진짜 많이들, 저도 그때 라이브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 끝나고 세대 교체하고 있을 때이긴 한데, 이때만 해도 아시안 게임에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 대표팀으로 나갔어요. 이때 우리 그 라인업 중에 뭐 최용수, 윤정환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만, 이동국 선수 선발로 뛰었고, 또 교체로 김은중 선수가 들어가서 뛰었고, 두 선수가 모두 이제 만으로 그 10대 시절이었던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라인업이 이렇습니다. 김병지 골키퍼, 그리고 수비 쪽에 김현수, 조세권, 심재원, 박진섭, 최성령, 뭐 이렇게 약간 신구의 조화를 이룬 이런 조합으로, 그리고 이제 벤치에 유상철 선수가 있다가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태국이 무려 퇴장을 2명이나 당했습니다. 9명이 뛰었어요. 대박골 먹고 졌죠. 경기를 우세하게 했지만 연장까지 간 것 자체가 일단 실망스러운 거였고, 특히 이제 후반 초반에 태국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10명이서 후반을 거의 통째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우리가 후반 36분에 프리킥 상황에서 태국의 그 축구 영웅이죠, 키아티숙 세나무왕 선수에게 선제골을 먹습니다. 거의 이제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태국 선수 거기서 한 명을 더 퇴장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9명이 된 상태로 후반 41분에 유상철 선수가 직접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연장전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근데 연장전에 그때만 해도 골든골이 있었어요. 상대가 9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골든골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실점을 해도 아마 따라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골든골이었기 때문에 9명인 상대한테 연장전에 골을 먼저 내주고 4강 못 올라가고 8강에서 탈락을 했던, 이게 그 연장전에 나왔던 유상철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김병지 골키퍼의 손 끝을 지나서 아주 멋진 요게 이때 골 넣었던 선수 이름이 용트라쿨 선수거든요. 요 골든골 먹고 우리가 탈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차기도, 아마 저 선수의 인생 골일 거예요. 진짜 엄청난 슈팅이었고, 그 앞서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도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우리가 슈팅수 22대 1이었나? 그 골키퍼가 알을 까가지고 우리가 1대 0으로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 계속 우리가 이제 운이 따르질 않는, 2002년에도 부산에서 했는데 우리가 승부차기로 탈락을 했었고, 아무튼 이 98년 태국 라자망갈라에서 요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로 한 번도 라자망갈라에서 경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대전을 앞두고 왜 그런 진 얘기를 하냐면,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저때 여러분 우리가 피파 랭킹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피파 랭킹이 무려 17위였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축구사상 가장 높은 17위. 그리고 태국이 45위였어요. 피파 랭킹이 개편되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계산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 22, 그리고 쿠웨이트가 24위 이렇게 돼 있죠. 저때 이제 다른 대륙 팀들의 순위를 보면 벨기에가 35위고 스페인이 15위고 포르투갈이 36위고 우루과이가 76위였습니다. 저때 피파 랭킹이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런 수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저때 태국은 지금보다도 전혀 강한 느낌이 안 들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잡았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때 태국 쇼크 당했을 때는 6만 5천 석이었는데 2007년 동남아 4개국 아시안컵 개최하면서 이걸 좀 정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줄인 게 5만 석입니다. 아무튼 이게 뭐 열기가 워낙 대단해가지고 경기장 밖에 뭐 대형 스크린도 설치를 하고 입장 못한 사람들 거기에 모여가지고 응원 좀 펼친다고 하니까 이미 표는 다 매진이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사회 뭐 각계 각층에서 태국 내에서는 엄청 지금 한국 잡을 수 있다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태국 총리가 지금 부동산 재벌 출신인 세타 타위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SNS예요. 제가 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전에서 승점 1점당 300만 바트씩 이제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면 승점 3점이니까 900만 바트가 되는 거죠, 보너스가. 요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비기면은 1억 1천만 원. 네. 근데 이게 이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축구협회장이 마담 팡이라는 분이거든요. 요 가운데 보시면 여자분이 이렇게 트로피 들고 있잖아요. 미쓰비시컵으로 바뀌었죠, 스즈키컵. 그 대회 이제 우승을 했을 때 사진인데 태국 축구협회장입니다, 저 여자분이. 누안판 람삼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한국 꺾으면은 400만 바트, 비기면은 100만 바트 이렇게 이미 보너스를 걸어놨어요. 보험회사 사장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분도 돈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그 미쓰비시컵, 그러니까 동남아 축구 챔피언십 우승했을 때 상금 13억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이렇게 모아놓고 재밌는 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수들 모아놓고 추첨을 하라고 해서 선수들한테 경품을 뭐 에르메스 백이니 뭐 롤렉스 시계니 뭐 이런 거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 축구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많이 이렇게 좀 퍼주는 그런 분인데, 요 분이 굉장히 좀 몇 살 같아요, 여러분? 66년생입니다. 내년이 뭐 환갑이에요. 이렇게 총리부터 축구협회장까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경기장 밖에서 좀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태국 축구 대표팀인데, 거기 좀 태국 내 좀 분위기를 좀 전해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좀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고 참가국의 숫자가 지금 대표팀의 전력에 대한 자국 내 그런 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번 2차 예선에서 한국 원정을 비기면서 이제 진짜 나간다. 이런 기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2차 예선에서 1, 2위를 해야 최종 예선에 가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고요. 일단 중국까지 제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번에 이제 한국 상대로 승점을 따낸다면 태국 입장에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태국은 최종 예선도 사실 그렇게 쉽게 못 나갔던 팀이기 때문에, 태국이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간 게 지금까지 보니까 2번이더라고요. 2002년에 한번 나갔었고 2018년 월드컵 때 나갔었고, 근데 아직 한 번도 최종 예선 나가서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종 예선 나가고 나서 첫 승을 하는 것부터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팀이긴 한데, 일단 아시안컵 16강을 갖고 이번에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한국 원정 가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만원관 중인데 거기서 비기고 왔기 때문에 그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팀이죠. 뭐 이미 5만석 다 매진이 됐다고 하니까 태국 내 분위기는 확실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태국은 지난 아시안컵 16강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수비 저직력이 상당히 좋았던 팀입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우리는 전 경기 실점이었잖아요. 말레이시아한테도 3골을 내줬고, 태국은 3경기 무실점이었습니다. 이게 허투루 볼 게 아니죠. 그런 공식 대회에서. 경기 초반에 바짝 엄청 압박 넣으면서 높은 라인에서 상대 좀 놀라게 하면서 탈취해가지고 높은 위치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패턴을 전반전 시작하고 한 20-30분 정도는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이번 우리 한국 와서도 그렇게 경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골을 넣든 못 넣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내려가서 잠그는 축구를 합니다. 그런 어떤 패턴 플레이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태국이 홈에서는 그런 축구를 안 하더라고요. 홈에서는 좀 덜 잠깁니다. 물론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과 격차가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장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해왔던 걸 보면,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홈에서 A매치를 3경기를 했는데 모두 실점을 했습니다. 라자망갈라에서는 이제 지난 가을에 월드컵 예선 중국전 이때 역전패 당할 때 한 경기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홈에서는 좀 그래도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감독 바뀌고 나서 수비 조직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좀 변화를 겪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홈에서 할 때보다는 좀 상대가 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홈에서 우리가 했던 경기보다 이번 태국 원정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태국이 지금 좋은 게 포백 선수들이 경험이 다 많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키는 이 홀딩 미드필더들 역시 굉장히 많이 뛰고 희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백 그리고 앞쪽에 2명의 홀딩 미드필더 이렇게 6명이 수비를 굉장히 그 간격 유지를 상당히 잘하면서 지켜주고 있고 무엇보다 수비수들의 경험치가 좀 많다는 게 저는 우리 이번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와가지고 태국 선수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실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험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주장인 티라툰 분마탄 선수가 J리그에서 한때 그 탑급 활약을 했던 레프트백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원래 공격도 상당히 잘하는데 우리랑 할 때는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2019년에 요코하마에서 뛸 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금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J리그 우승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가 주장 한 장 차고 수비를 아주 리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태국이 귀화시킨 북유럽 수비수가 2명이 있거든요. 요 두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나왔었던 그 스웨덴 혼혈인 엘리아스 둘라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백에 노르웨이 혼혈 미켈손 선수가 있는데 요 미켈손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요 선수가 특히 그 우리 손흥민 선수 쪽 위치잖아요. 보시면은 미켈손 선수가 이제 오른쪽 백인데 지난 경기 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 쪽에서 이 친구도 공격 가담을 꽤 하는 선수인데 잘 올라가질 않고 수비 파트너인 통송 그리고 이제 참사라미 선수가 그쪽으로 많이 접근해가지고 좀 수비를 도와줬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스웨덴에서 청소년 대표 20세 대표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엘링 홀란하고 친구더라고요. 노르웨이 쪽에서도 이 친구가 노르웨이 대표팀 선택 안 하고 태국으로 간 거 굉장히 놀랍게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우승했던 2019년 그 폴란드 20세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때 홀란이 그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몰아넣고 득점왕했잖아요. 이제 그 대회에서 원래 이 미켈손도 나오는 거였는데 대회 앞두고 아킬레스건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대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부상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속 이제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의 나라인 태국에서 국대 제안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2년 전에 그 태국 23세 대표팀 그때 합류해가지고 하고 해보니까 좀 괜찮았던지 작년에 이제 A 매치까지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안컵도 뛰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돌아갈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때 황선홍호가 조별리그에서 이제 태국전 우리 고재현 선수가 결승골 넣고 태국한테 1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 미켈손이 이제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 홍현수 선수가 뛰었었고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조별리그는 그렇게 통과했는데 8강 한일전에서 0대3으로 충격패했던 거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서 한국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런 선수고요.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태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수들이 우리하고 좀 해봤고 좀 괜찮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이번 한국 원정 와가지고도 좀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됐고 홈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할 만한 그런 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태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하면 꼽으라면 저 공격에서 아시안컵 때는 안 나왔던 선수인데 18번에 그 차나팁 송크라신이라고 J리그에서도 좀 많이 뛰었었던 이 선수가 이제 2선에서 공을 굉장히 잘 풀어주고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18번 선수가 공을 좀 많이 못 잡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골을 넣었었던 저는 이 선수를 그 태국의 이강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10번에 수파나 무에안따 이 선수 2002년생인데 벌써 A매치 7골이고요. 만 15살 때 태국 리그 최연소 데뷔골 넣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만 16살 때 A매치 데뷔를 한 선수고 지난 시즌 태국 리그 도움왕을 했고 지금은 이제 벨기에 1부 리그 임대를 가서 이미 그 벨기에 리그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감독이 선발로 안 넣고 교체로 투입해가지고 이제 한국전에 선제골을 넣었던 그 선수인데 이 선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친형이 그 7번에 수파촉 사라찻이라고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J리그 지금 삿포로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J리그에서 7골 넣었고요. 전체 모든 데 통틀어가지고 31경기 11골 넣었더라고요.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수파촉하고 수파나타고 성이 사라찻 모야한따 이렇게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태국은 엄마 성하고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그 불이람에서 뛰었던 고슬기 선수 아시죠? 고슬기 선수가 알려줘가 줄 알았어요. 둘 다 불이람 유스 출신. 고슬기 선수가 있을 때 불이람 유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 형제 선수 굉장히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최전방의 9번 수파차이 차이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태국 득점왕이고 MVP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이제 피니셔보다는 좀 연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지난 경기 때도 이제 다 잠글 때 이 선수만 위에 올라와서 역습 노리는 그런 모습 보였었거든요. 이 친구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이제 우리 대표팀의 실점이 많다는 건데, 지금 A매치 기준으로 아시안컵 전 경기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7경기 연속 유실점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세워봤는데, 제가 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멕시코전, 이게 우리 5대3으로 이겼던 이 경기, 그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스웨덴전에 우리가 0대12로 참패를 했고, 요 두 경기 포함해서 우리가 첫 11경기 연속 유실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53년부터 스위스 월드컵 그 헝가리전, 터키전, 그때 두 경기 우리가 16실점 했죠. 요 두 경기까지 9경기 연속 유실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에 두 번 우리가 그 8경기 연속 유실점이 있었고, 또 보니까 95년부터 96년까지 9연속 유실점, 이렇게 우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의 7경기 연속 유실점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통산 6번째로 긴 유실점 행진입니다. 우리가 이번 태국전에서 또 실점을 해가지고 만약에 8경기 연속 유실점이 되면 역대 4위로 껑충 올라가요. 우리가 7경기 연속 유실점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우리가 월드컵 앞두고 튀니지전부터 월드컵 가나전, 평가전, 그리고 러시아전, 알제리전, 벨기에전, 대회 끝나고 베네수엘라전, 우루과이전까지, 요때가 우리가 7경기 연속 유실점했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또 이런 장기간 실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끊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김민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점 많이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포백 라인이 계속 좀 바뀌는 것도 좀 원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우영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은 이유로 홀딩 미드필더 자리가 좀 문제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팀이 홀딩 미드필더를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선수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그런 선수를 세우지 않으려면 중원에서 볼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 중원에 상당한 그 노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 실점 장면에서 봤듯이 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뭐 어려운 표현들 많이 씁니다만, 한쪽에서 볼을 갖고 있다가 상대가 전환 패스를 넣었을 때 우리가 반대쪽에 빈 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국한테 실점할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풀백만이 그 자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뭐 윙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그 전환 패스에 대응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질 않으면서 우리가 요 지점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비롯한 요 지점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좀 많다 보니까 상대에게 좀 실점 위기를 많이 노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만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선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클린스만 감독 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에서의 핵심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느냐.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피니셔로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설정을 하느냐. 벤투 감독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올라와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들을 가져왔었는데, 클린스만 감독 때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한테 자유라는 이름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공간을 메워주는 풀백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성 선수로 대표되는 이선의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든지, 아니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 톱에 있는 선수가 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축구에서 아무리 평생 뭐 5년, 10년, 15년씩 같이 공을 찬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약속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진에서 그런 어떤 패턴 플레이를 선수들에게 좀 지시를 하고 숙달을 시키기보다는 뛰어난 개인에게 뭐 손흥민이라든가 뭐 이강인이라든가 뭐 이재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렇지 않은 다른 동료들이 그 어떤 공백으로 이동을 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선발 라인업에 주민규와 정우영 선수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지난 경기 초반에 우리가 상당히 좀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 쪽에서 수비는 수비대로 좀 어렵지만 공격은 공격 쪽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황선홍 감독도 사실 임시 감독이잖아요. 그렇게 뭔가 자기 축구를 입히거나 어떤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서 팀에 입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올림픽 대표팀도 맡고 있고 지난 경기 이번 경기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감독이 와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벤투 감독도 4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4년 반 동안 벤투가 읽어놓은 축구를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 사실 이런 표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진짜 제가 볼 때 아무 생각 없는 전술로 우리 대표팀에게 혼란을 줬다는 거 이게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주민규 선수가 합류를 한 게 대표팀에게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잘해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조규성이라든지 황의조 선수는 뭐 당분간 지금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오영규 선수라든지 명확하게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로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선수가 없던 상황에서 굉장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주민규 선수가 기존의 조규성 선수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뭐 이번에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해리 케인 비슷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해리 케인 같은 경우는 물론 토트넘에서 뛸 때만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바이에른 뮌헨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공간을 열어주는 정도의 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해리 케인은 내려와서 본인이 삼성까지 내려와가지고 아예 그냥 빌드업을 해주거나 전환을 크게 전환시켜주는 플레이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주민규 선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활동량 많고 또 동료들의 어떤 공백을 메워주는 플레이도 잘하고 압박도 잘해주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육각형 포워드로서의 장점을 그런 류로 보여주기,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 같은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계로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케인유보다는 요렌테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아무튼 그거 좋은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뽑은 이유는 연기를 하라고 뽑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규 선수를 뽑으면서도 황선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리그를 통틀어서 3시즌 동안 쉬운 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없다. 그런 선수를 대표팀에 뭐 뽑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결국 주민규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은 박스 안에서 혹은 박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런 피니셔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규 선수가 뭐 우리가 첫 경기였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호흡이나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들, 경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후한 점수를 줬지만 골을 넣어야 됩니다. 빨리. 뭐 빠르면 이번 경기, 한 번 더 수집이 된다고 하면 다음 경기. 이 선수는 골을 넣으라고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주민규 선수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도 뭐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한다면 투톱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태국이 지난 경기를 했던 걸 봤을 때는 아무튼 조규성 선수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클래스가 좋은 선수라고 느낀 게 한 20분 뛰니까 동료들 움직임 파악하고 녹아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하고 처음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 좀 더 맞춰 나가면 주민규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뭐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잘 침투도 하고 좋은 점이 많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본인이 연계가 다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수비수가 분명히 자기가 품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본인이 분명히 등에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시야 밖으로 사라지면서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보여줄 때 이선 특히 이제 측면에서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정우영, 주민규 선수의 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측면에서 윙어들이 전진을 했을 때 그 사이드백 선수도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거나 혹은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역할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가져가는데
크로스 횟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경기 때 기록을 보면 진짜 엄청난 크로스 시도를 했는데 성공률이 16%인가요? 굉장히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그런 어떤 그 크로스의 정확도만 조금 더 가미가 된다면 충분히 주민규 선수의 강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리 상대로 두 줄 수비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는 저는 이강인 선수를 좀 중앙으로 당겨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뒤에서 길게 때려주면 전환시켜주는 이런 패스보다 박스 근처까지 가서 거기에서 한 번에 수비 두 줄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패스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뭐 밑으로든 위로든 간에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홍현석 선수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팀에서는 황인범, 이재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도 사이드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황선홍 감독이 24세 대표팀에서 중앙에 써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강인, 홍현석을 처음 같이 소집해가지고 이제 동시공미로 기용을 해서 큰 성과를 못 보긴 했는데, 요즘에 홍현석 선수가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왼쪽을 많이 파고들면서 특유의 그 좁은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종패스를 찔러주는 게 정말 좋아요. 벨기에 리그 1위 달리고 있는 위니옹 생질로하고의 경기 영상인데, 이게 주고받고 들어가는 움직임 상당히 좋고, 이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 여기서 결국 이제 골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점 역할을 했는데, 이 헨트 경기를 찾아보시면 홍현석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튑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나올 때도 있고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뜰 때도 있는데, 저렇게 상대가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홍영수 선수가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줘요. 우리 대표팀에서 홍영수 선수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경기에서는 홍영수 선수에게 좀 더 긴 시간을 주는 기회로 삼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모험적인 패스, 그러니까 확률이 낮더라도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큰 그런 패스를 홍영수 선수가 굉장히 좀 잘 벨기에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 시절에 비해서 클린스만호에서는 좀 낮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덜 나왔었단 말이죠. 볼을 갖고 있는 빈도는 많지만 저런 좀 높은 위치에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내려와서 갖고 올라가는 역할을 주로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홍현수 선수가 소속팀에서 저런 어떤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성과들이 대표팀에도 충분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 벨기에 리그에서 홍현수 선수가 키패스를 경기당 2.5개씩 꼬박꼬박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키패스 랭킹이 벨기에 리그 전체에서 8위고요. 골 크리에이팅 액션이라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벨기에 리그 전체 3위입니다. 홍현수 선수가 지금. 골이 된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나 드리블, 조금 전에 나왔던 뭐 그런 장면들. 그런 골 크리에이팅 액션에서 벨기에 리그 전체 3위고요. 그리고 스루볼. 그러니까 단번에 수비 라인을 벗겨내면서 공격수에게 뽑아주는 그런 스루볼 랭킹에서도 벨기에 리그 전체에서 4위입니다. 아무튼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물론 벨기에 리그가 뭐 빅리그들에 비하면은 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폼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홍현수 선수의 올라온 폼을 좀 태국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홈에서 경기력도 썩 좋지 않았고 승점 2점을 잃었기 때문에 좀 각성을 많이 좀 했을 거라 믿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번 태국 원정에서는 태국의 저런 어떤 한껏 올라온 분위기, 요게 태국한테 독이 되는 상황을 우리 선수들이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클린스만호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골들이 선수들의 솔로 플레이에서 만들어졌던 장면들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패스 플레이를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좀 집요하게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거니까. 또 세트피스도 지난 경기 때는 우리가 굉장히 성공률이 낮았지만 세트피스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좀 나아진 경기력을 좀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겨서 사실상 최종 라운드 진출 확정 짓는. 중국이 이번에도 싱가포르 못 잡으면 우리 확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결과가 얻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계는 PC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